청와대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 인사 누구도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말로 일종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도피 의혹까지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새로운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뉴스K는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과 함께 해당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한 교수의 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로 특혜 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방송사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의 곽성문 사장이 사장 공모 때 낯뜨거운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소개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적어 넣었습니다. 충성서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서는 30년 인권운동 한길을 걸어온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소장을 만났습니다. 뉴스K 이어서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정기 국회 이후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난주 발언을 오늘 청와대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대표를 향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비판은 대통령의 뜻이 담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무성 대표는 이미 사과를 했고 어떤 입장도 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에 관한 몇 가지 합의가 나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청와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봐야겠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얘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여당 대표를 직접 비판하기 힘들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인 17일 불찰이라고 물러서면서도 정기국회 후엔 개헌론을 다시 꺼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당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 상황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며 김 대표의 발언을 의도적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상태로 가려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과연 개헌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발언을 했던 시점이 16일, 그리고 한 말 물러선 모습을 보였던 날이 17일이었죠. 그로부터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요. 청와대가 당청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다시 꺼낸 배경 뭐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의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다시 개헌을 언급한 상황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가 개헌 발언 다음 날 납작 엎드린 듯 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엎드려 있겠다는 태도 또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선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 밑바닥에는 여당 대표에 의해 정치권의 관심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넘어갈 경우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이 그렇더라도 결국 여당 대표를 정조준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 대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는 이미 사과 입장을 밝혔다며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었을 뿐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오늘 김 대표를 비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두현 홍보수석이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주문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적 차원에서 꼭 이것은 성사시켜야 하는 문제라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김 대표 본인과 이완구 원내대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총리가 만나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한 것은 결국 청와대에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 문제로 청와대가 일종의 공세를 취하니까 정부가 가장 민감해야 할 수 있는 현안 가운데 한 가지를 들고 나왔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오늘 처음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렸어요. 합의사항 몇 가지가 있던데요. 정리해 볼까요? 네, 27일 국정감사 종료 후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내놨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회동을 가졌고 이후 직접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여야는 오늘 29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 날인 30일 본회의에서는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 종료 후 곧바로 예산심사에 착수하고 10월 31일과 10월 3, 4, 5일 총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여야는 최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를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 국회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전담팀을 각 당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 소식 한 가지 짚어보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자위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실패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합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네,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광물자원공사가 진행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투자 등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10여 건의 사업을 거론하며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볼레오 광선 수익을 환수하려면 20년 정도가 걸리고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할 비즈니스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순옥 민주연합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소유한 캐나다 기업 파웨스트를 인수하면서 원래 가격보다 2배가 많은 3,700억 원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정할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동철 산자위 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건의했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물자원 사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고 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야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정의당이 오늘 창당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회의원이 5명에 불과한 군소정당이라는 한계에
진보의 분열까지 겹쳐서 창당 2주년의 정의당은 차가운 현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통합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죠. 정의당은 오늘 창당 2주년을 맞아 이른바 민생 진보를 표방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연합과의 통합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오늘 천호선 정의당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통합진보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당이 하나의 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함께하는 공존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세력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하나의 당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한두 개의 당이라도 아니면 꼭 당은 아니더라도 진보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 최대한 모아나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진보 정치의 재편,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야권 전체를 놓고 볼 땐 아직 우리가 미약한 정당이지만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만큼 야권의 혁신의 어떤 촉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라면 진보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새정치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기득권을 버릴 용기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다. 감이 작지만 좀 배포 있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크게 볼 때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다.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운영 원리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당원이 중심이 돼서 당원들에 의해서 권력이 형성되는 정당이라면 새정치연합은 소수에 의해서 권력이 나뉘어지는 정당이고 당원과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정당이라고 봅니다. 운영 원리가 다른 정당과 함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통합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든가 새정치연합이 또 힘이 더 강해진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위 운동권 논리로 따지면 자주판이 평등판이 하듯이 자주와 평등이 중요한 가치였던 기축을 이루었죠. 그 외에 민주화 통일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평화, 생태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모두 진보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념들을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 이 생각대로 할 필요는 없다.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주성을 실현하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고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할 때 옛날의 계급론적 관점에서 평등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다면 지금 진보의 가치, 과거의 가치를 우리 정의당이 그대로 계승하고 또 혁신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미 과거의 진보 정치에서 국민들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진보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는 이미 혁신한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2년 동안 너희 옛날에 과거에 똑같은 다 진보 정치 세력들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조금씩 인식해 주시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 정치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려야 되겠다. 정말 합리적인 그리고 시대에 맞는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당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천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진보 정치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7월 14일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어온 광화문 광장 농성 벌써 100일이 흘렀습니다. 청와대 인근 유가족 농성장도 2달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40여일간 단식을 했던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는 사흘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농성이 100일째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오늘 농성 100일을 맞아 그곳에서 공연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까? 네,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오후 7시부터 시작한 공연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콘서트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농성장의 100번째 밤을 기념해 100분간 진행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학생들의 공연과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광화문 광장 장송혜 상황실장은 하루에도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단식을 했을 때가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네, 100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오늘 기자회견도 열렸던데요.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더군요.
오늘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함께하자는 취지의 4.16 약속 지킴이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학생과 교사, 노동자 등 각계 제안자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40여일간 단식을 진행했던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사 200일째가 되는 다음 달 1일 도심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고 참사 1주기가 되는 내년 4월까지 약속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잊혀질 게 뻔한데 서명 왜 받는 거냐, 그냥 공부나 하지. 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학교에서 알려준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뭐에 쫓기는 것 같고 광화문이 너무 걱정되고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강제 수사권도 부여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서 강제 수사권을 하겠다는데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만하라, 지겹다. 제발 하지 마시고요. 저희 유가족들한테 힘내세요. 이 한마디씩만 응원의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이면요, 저희가 안전한 나라 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광화문 광장 말고도 국회 본청과 청와대 인근에 농성장이 있지요. 그곳들 농성은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89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 지는 102일이 지났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농성을 벌인 지는 61일째입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농성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다소 잦아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유가족 농성장에는 매일 유가족 대여섯 명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텅 빈 듯한 농성장 분위기에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농성장을 계속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요?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일요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의 논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구체적인 게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주례회동 직후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당초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별법을 정부처리법, 유병헌법과 일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도 일괄 처리라는 합의사항은 유효하다며 TF팀 3개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유기적 협조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는 유가족 참여라는 문제가, 정부조직법에는 해경 해체라는 난제가 남아있어 일괄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사학 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 특혜 채용 등의 문제에 연루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관한 또 다른 의혹 2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논문 표절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표절이 거의 확실한 논문을 통과시켜준 지도교수의 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로 특혜 임용됐다는 의혹입니다. 우선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희대 예비조사에서 표절로 잠정 결론이 나온 사실을 뉴스K가 확인했습니다. 표절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부터 살펴보죠. 성지훈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지난 98년 경희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당시 수원대 재단인 고운학원 이사장이던 이인수 총장은 정부 간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논문은 환경 문제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의 갈등 상황을 분석해서 갈등 해소의 정책 수단을 연구하는 논문입니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갈등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 포함된 사례 분석 부분이 통째로 표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 논문 120페이지의 일부분입니다. 30개 음절로 구성된 이 문장은 권영길 박사의 96년 광운대 박사학위 논문 환경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 관리 일부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공고하고 이어서를 공고한 후에로 고치고 두 단어의 전미사를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절 의혹은 환경 갈등 사례를 다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반올림한 어림수까지 똑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460억 원의 56%면 257억 6천만 원이지만 두 논문 모두 259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총장 논문의 120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가 권영길 박사 논문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를 이런 식으로 거의 통째로 베꼈습니다. 사례들을 나열한 순서까지 같습니다. 우선 소각장 운영 현황에서 권 박사 논문은 목동, 상계, 중랑, 강남 순으로 배열했고 이 총장 논문은 중랑만 빼고 목동, 상계, 강남 순이었습니다. 갈등 표출 사례로는 권 박사와 이 총장 논문 모두 5가지를 들었고 그 순서 역시 똑같았습니다. 해결 단계 사례는 권 박사 논문이 6가지, 이 총장 논문이 5가지였으나 중랑을 빼고는 순서가 같습니다. 자기 표절을 한 부분도 발견됩니다. 이 총장의 논문 1페이지 셋째 줄부터 2페이지 여섯째 줄까지의 내용은 33, 34페이지에 걸쳐 다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반복됩니다. 자세히 검토해보니 논문 제1면에 24줄이 제33면에 그대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글자 틀린 것, 띄어쓰기 틀린 것까지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수로서 논문 지도와 논문 심사를 많이 해보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논문을 쓴 사람이 자기 논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심이 갑니다.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총장의 논문 표절 제보를 받아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표절 심사 신청자인 수원대 A모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예비조사 결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며 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6월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본조사위의 조사는 완료된 상태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검토와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는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수원대 교수협의회 측은 표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사학위 취소는 물론 수원대 총장직까지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논문 제출 이후 이미 16년이 지나 이 총장의 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총장직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박사 논문이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총장으로서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 출장을 떠난 이 총장은 국감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시비와 사학 비리로 얼룩진 수원대 문제와 이 총장의 개인 비리에 더해 논문 표절 판정까지 받게 된다면 이 총장의 도덕성은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증인으로 언급되고 계신데 표절이 심각하고 명백해 보이는데도 이런 논문이 어떻게 박사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엉터리 논문을 심사하고 박사학위를 준 당시 지도교수 겸
심사위원이었던 인물의 동생이 논문 심사 통과 직후에 수원과학대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1998년 수원대 재단 이사장의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에도 참여한 당시 경희대 교수는 김모 전 경희대 행정대학원장입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상임 특보를 지냈고 BBK 가짜 편지 논란에도 연루됐던 인물입니다. 공교로운 점은 표절이 명백해 보이는 이인수 총장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자마자 김 전 원장의 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해 이인수 총장이 박사학위를 받은 시점은 1998년 2월입니다. 그리고 김 전 원장의 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가 된 시점은 바로 다음 달인 1998년 3월입니다. 부실한 논문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교수 채용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원장의 동생은 수원과학대 교무처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뉴스케이 취재진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과 별개로 당시 논문 심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절로 보이는 내용들을 간과한 것도 문제지만 각주 표시와 인용 출처 표시 등 기본적인 형식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의 논문에 한 페이지 이상 분량이 반복돼 나오는 자기 표절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문 지도를 하고 논문 심사를 해본 교수로서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았던 교수의 동생을 교수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과학대는 내일 해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정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상당수가 건설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수주하던 건설사들이 공단 퇴직자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은 건설사의 수주액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철피와 뇌물 사건이 불거진 삼표 ENC 등 전문 건설사들이 공단 퇴직자들의 제1순위 재취업 자리였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퇴직하고 재취업이 확인된 임직원은 모두 177명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른바 정관예우 관행에 따라 철도 관련 기업, 특히 시설공단과 공사나 용역 수주 관계에 있는 업체에 자리를 얻어갔습니다. 따라서 시설공단 임직원들의 재취업 자리는 대부분 건설사였습니다. 우선 177명 중 22명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재벌그룹의 대형 건설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종합건설사로 자리를 잡았고 이 중 반 정도가 임원이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의 제1순위 재취업 대상은 궤도공사나 감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사, 재취업 인원은 모두 74명이었습니다. 유신코퍼레이션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KRTC에는 5명씩 포진해 있었습니다. 삼표 ENC에도 4명이 재취업했습니다. 전문건설사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장과 전무 등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이들은 정관예우로 재취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도시설공단의 공사와 용역을 따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실제로 시설공단 임직원 4명이 사장 등으로 재취업한 삼표 ENC의 경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취업 인원이 다른 업체보다 많은 전문 건설사가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최근 5년간 수주액이 평균 4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도 재취업이 철도 비리의 고리임을 말해줍니다. 철도시설공단 재취업 사례를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러한 비리 구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그 이마트 직원들이 그 거래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싸게 그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고 가격을 조정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에서 조사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인정하시고 조사해서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인정하고 공정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이 사장 공모 당시에 박근혜 정권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사실상 충성 서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코바코를 대상으로 오늘 열렸던 모양이에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곽 사장의 자기소개서가 그야말로 핫 이슈였습니다. 곽 사장이 코바코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 마치 박근혜 시대를 찬양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곽 사장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곽성문 사장이 사장 공모 당시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요. 박근혜 시대가 활짝 열린 계기라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굉장히 찬양했고요. 또 친박그룹의 일원으로 의정생활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썼습니다. 또한 MB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소신에 따라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라는 말을 썼고, 또 자소서의 마지막을 장식한 문장이 바로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는 충성서약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라고 합니까? 예, 줄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본인은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네, 곽 사장의 자기소개서를 공개한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코바코 사장에 또 누가 지원하라고 했는지도 물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국감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위기의 코바코는요, 정말 광고를 잘 알아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곽 사장님, 코바코 누가 지원하라고 하셨나요? 주변에서들 또 우리 주변이 제가 이렇게 누굽니까? 제가 조언을 주로 받고 이렇게 친하게 상의를 하는 분류하자면은 친박 의원님들 그런 분들과 예, 친박 의원님들. 네, 자 곽성문 전 의원 지금 이제 코바코 신임 사장이 됐어요. 예. 자, 이 곽성문 사장이 그 과거 민청학년 사건 때 프락지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감장에서도 나왔어요. 네, 민청학년 프락치 의혹은 민청학년 계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제기해온 주장입니다. 반유신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학생회장의 자원에서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접근한 곽성문 사장이 정권의 운동권 학생 검거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또한 민청학년 피해자들은 민청학년 재판 당시에 곽 사장이 검찰직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해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연합 장병환 의원이 이 의혹을 언급하면서 곽 사장의 법정 진술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곽 사장은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민청학년 피해자들과 대화로 풀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아리랑 방송 신임 이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네, 언론노조가 오늘 박주희 신임 아리랑 국제방송 이사의 임명을 두고 친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박주희 씨는 현재 뉴라이트 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사회실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2기 위원을 지냈습니다. 언론노조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리랑 방송 이사회의 임명직 이사들 대부분은 방송 관계자나 대학 교수 등 방송 문학의 인물들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방송 분야에 있어서 문외한이라는 점, 또 정치 편향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인사가 아리랑 방송의 정책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박주희 신임 이사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로 36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죠. SNS 감청 논란에 대해서 뭐 사이버 광우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 사이버 광우병 선동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요즘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보면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 감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주장의 근거로 최근 4년간 이뤄진 감청 중 95%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나머지 5%는 살인, 유괴 등 강력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사태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대공 혐의자들이라면서 야당을 향해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자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감청영장 얘기만 한 거예요?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까? 예,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카카오가 해명해온 대로 현재로서는 실시간 감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검경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거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의원의 성명서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기되온 문제들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네, 압수수색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압수수색을 통한 사이버 검열이 꾸준히 늘어왔다는 사실 연이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 몇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 및 도감청 영장 발부 내역입니다. 2012년 150건대였던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해 270건대로 급증했고요.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17건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서울경찰청의 자료에 국한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전국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입니다. 앞서 보신 건 서울지방경찰청이었고 이건 전국에 있는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를 모두 합한 통계 내용인데요. 2012년에 681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099건으로 급증했고 또 올해에는 8월까지만 1,2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서 전기통신 압수수색이라는 건요, 전화, 전자, 우편 등 유무선 및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나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또 다음 통계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지난 8일에 공개한 검경이 자세히 요청한 통신검열 횟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김진태 의원이 지적했던 감청영장의 경우에는 2013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에 압수수색 영장은 2013년에 983건이었던 것이 2013년 하반기에 1,600여 건을 기록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2,0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카카오톡의 보관 기간을 다음 카카오톡이 좀 줄이겠다고 하니까 기간을 다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보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강기훈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려면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메시지 보관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까지는 보관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반도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 지금 희귀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게릭병 발병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지난 20여 년간 삼성전자 서비스 동대전 센터에서 전자제품을 수리하다가 루게릭병을 앓게 된 이현종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1993년부터 전화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 수리, 그중에서도 특히 납땜 업무를 했는데요. 노조 측은 업무 중에서 지속적으로 납에 노출된 것이 이 씨의 루게릭병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납에 노출될 경우에는 루게릭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지난 2007년엔 부산지방법원이 납에 노출된 경우 루게릭병을 앓게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서 인정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내부에서 이 납 말고도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군요. 네, 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지난 2010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작업 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162개 서비스센터 내부에서 발암 물질인 TCU와 유연납 그리고 자연유산 위험성이 있는 톨루엔까지 검출됐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는 그 노말헥산이라는 성분은 지난 2005년 태국 이주 노동자들의 안진뱅이병을 불러왔던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이 조사 후에 삼성전자 서비스는 문제의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와 땜납을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까? 네, 지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작업장에서 관리자의 묵인 아래 유연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이메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원지점 과장이 직원들에게 작업환경 측정 검사가 나오는 날을 알리면서 유연납을 치우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작업장에서 아직도 유연납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원청,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업 속도 단축을 강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유연납의 경우에는 납땜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유연납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연납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있을 때는 치우고 예. 평소에는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오늘도 논란이 있어요.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김 총재한테 국감에 출석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김 총재가 연락을 받지도 않은데 출국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여러 의원들은 복지위 전체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명백한 국감 뺑소니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말도 잘 지어냅니다. 국감 뺑소니 사건.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뭐 하세요? 스마트폰, PC, TV? 아, 일이 바쁘시죠?
쓸데없는 생각 다 내려놓고 낙숫물 바라보면서 하루 해를 다 보내는 인생 있으면 얻어 살고 싶지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사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를 사이버 광우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우려를 과장하고 선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감청만 거론하며 한 해 평균 100여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공사건과 강력사건 용의자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이버 검열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감청이든 압수수색이든 수사기관이 사이버 대화 내용을 뒤지고 들여다보는 엄연한 현실에 기반합니다. 때문에 사이버 검열 우려의 과장 여부를 따져보려면 압수수색 통계를 봐야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은 경찰만 하더라도 한 해 1000건이 넘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만 비교해 보더라도 집권 첫 해보다 올해 들어서 더욱 증가했습니다. 압수수색 주체를 검찰과 국정원으로 확대하면 그 수치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다음 카카오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심각한 현실의 일단이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만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건수, 지난해 상반기 983건, 지난해 하반기 1693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2131건. 이런 수치를 알고도 최근의 사이버 검열 우려에 대해 사이버 광우병 운운한다면 실제로 뇌의 이해 능력에 문제는 없는지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30년 정도가 되셨는데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특별한 계기는 이제 동생이 죽음이죠. 이제 88년도 6월 달에 제 동생 박내전이 숭실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강주 학살의 책임자들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하게 됐었던 거고요. 동생이 이제 유서에 민중의 새나라 그런 거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루고 싶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동생 몫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스스로 다짐을 한 거죠. 사는 사람과의 약속은 변경할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과의 약속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열사들의 장례를 치르시면서 제야의 장의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셨던데 그 당시 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협의 이제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군사 독재 정권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용납할 수 없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이런 거라서 그 자기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걸 이루고 싶었던 세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누가 분신했다, 뭐 돌아가셨다 하면은 제일 먼저 연락 오는 데가 이제 육아협 사무국장인 저한테 오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한 50여 분의 장례를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제야의 장의사라는 별명까지 이제 얻게 됐었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나고서 이제 그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6개월이 아니라 그 뒤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종자를 다 못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국가가 정말 개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6개월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종자들을 다 수습을 못하고 원래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까지 이제 상황까지 와 있죠. 유가족들은 피해자로서 사실 위로를 받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법 만들자고 하고 노숙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제자리에 좀 돌려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유가족들이 이제 그 부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절차를.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적도 있어요. 저 앞에 누가 키 큰 남자애가 가요. 야, 내전화 하고 내 동생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그건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고 그랬었죠. 많은 유가족들이 그래서 사망 신고하는 거를 가급적 늦춰요. 맨 처음에 사망 신고도 안 하고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보거나 뭐 등등등 하면서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다 밟게 되죠. 세월호 유가족들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동아일보에서는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보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역시 조중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너무 이제 정치적인 반정부적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면서 매도당하는 거. 어쨌든 이거는 정부가 해결하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반정부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것이 반정부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반정부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훼손을 시켜보려고 그래서 뭐 전문시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외부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국민대책회의와 유가족 대책위 가족들과의 어떤 이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인권재단 사람이 만들어진 계기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년 6개월 동안 모금을 해서 9억 5천만 원 정도를 시민 모금을 했어요. 인권 쪽에서는 굉장히 큰 유사일이 없는 굉장히 큰 돈을 모금한 거죠. 그 돈을 갖고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건물, 인권 중심 사람을 만든 거죠. 이 인권운동 쪽에 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 인권운동 단체들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을 어떻게든 지원하는 재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재단을 만들었던 거죠.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한 300회 정도의 회의와 토론회, 행사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인원 이렇게 보니까 7, 8천 명이 다녀가더라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만들기 잘했다. 운동권 진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파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뭐 운동이든 뭐 정치든 뭐 어디든 다 정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또 이제 서로 자극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파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정파의 그런 발언력, 정파의 그런 헤게모니, 이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기획하고 뭐 또 실천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문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저 뒷전에 밀리고, 정파를 강화하고 확대하고, 또는 민중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내 사람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운동권 내 운동 진영 내에서도 권력 다툼 같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운동의 이런 정파적인 것들이 낳는 해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죠. 정말 많은 현장을 뛰어다니시잖아요. 벅차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힘든 거 운동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또 힘을 얻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요. 이제 뭐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우리를,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 칠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장례를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유가족들이 돈에 매수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시신을 빼갖고 사라져 버린다든지 이런 거를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나의 이 진정성이 의심받으면서 마치 이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소문을 낸다든지 뭐 이러고 그럴 때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회의감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근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도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난 또 이렇게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게 또 즐겁게 연대할 수 있고, 이런 힘들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다시 충전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그리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권은요, 저는 뭐 명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자들의 것이거든요.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권이에요. 그걸 지향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거는 연대를 통해서 또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제 이뤄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인권은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약자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삶의 주체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체로 이제 서도록 만들어가는 게 인권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권운동가는 그런 일들을 안내해주고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리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박내전.